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근로기준법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범위도 제일 넓습니다. 근로기준법 하지만 나올 건 뻔합니다. 근로기준법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나오죠. 균등처우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균등처우 똑같이 한다 그렇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균등처우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균등처우는요, 나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이. 미성년자,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은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가장 쉬운 게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야간 근무를 하면 안 됩니다. 법에 돼 있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균등처우와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답이 문제가 나오면 답이 나이입니다. 국적, 신앙, 신분 이런 걸 외우지 말고 나이는 균등처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히 법에서는요 80% 이상이 아닌 걸 물어봅니다. 근데 법령은 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공민권 행사 갑니다. 공민권 행사 이런 법적 용어가 어려워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용어 해설하면 쉽죠. 공민권은 뭐냐면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 가장 대표적인 거 example 투표권이에요. 투표권 행사한다. 당연히 행사하죠. 국회의원 투표한다. 선거권이죠. 투표권. 공민권 행사를 하면 직무를 집행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그렇죠. 사용자가 나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라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당연하죠. 다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권리 행사나 공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금 바쁘니까 이따 오후에가 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변경할 수 없다. 다시 갑니다. 공민권 행사를 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공민권 행사를 하면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전부 적용하고요. 상시 4인 이하는 일부 적용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부 적용. 또 비록 상시 5인 이상 이상이라 하더라도 동거의 친족만 같이 사는 친족끼리 회사를 운영하면 일부 적용이고요. 가사 사용인, 파출부, 정원사, 자가용 운전사 등으로 5인 이상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4인 이하와 마찬가지로 일부 적용된다. 일부 적용되는 내용들의 대표적인 건 유급휴일, 또 휴게 시간, 또 근로계약, 또 해고, 예고 이런 것들은 일부 적용하는 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정의 가면요. 근로자는 크게는 작게는 협의의 근로자, 즉 직장 다니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보는 건 협의의 근로자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 플러스 예비 근로자, 즉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나중에 직장을 다녀야지라고 하는 예비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입니다. 근로자의 범위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근로자라고 하는 법령이 있고요. 직장 플러스 예비 근로자까지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법령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즉 남녀평등 어쩌고 저쩌고 법에서는 예비 근로자까지도 직장인을 포함시킵니다. 또 뒤에 또 나오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쉽게 적어서 그냥 약식으로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 법. 얘는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근로자로 봅니다. 또 퇴직급여 지급법, 퇴직급여
얘는 또 직장을 다닌 사람만 근로자로 보고요. 13개 법령령에서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정리할게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써야 됩니다.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법, 고용상입니다. 퇴직급여법,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근로자로 보는 거 3인방, 근로기준법, 또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법, 퇴직급여법 이 세 개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만 근로자로 보고 나머지 법은 예비 근로자, 즉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예비 근로자까지도 근로자로 보더라라고 정리하면 쉽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 하면요, 임금을 목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여기서 또 잠깐 시험 문제는 또 함정을 파놓습니다. 임금 및 기타 급료라고 나옵니다. 임금 및 기타 급료. 기타 급료가 나오면 삑살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타 급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답이 1번에 임금 및 기타 급료하면 삑살이다라고 보고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의 근로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결한 고용계약이 불법이라도 사실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로 성립된다. 계약, 고용계약이 불법이면 취소된다가 아니라 근로자로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여기 하나 보겠네요. 추가로. 실업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다. 그 직장을 다녀야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기타 법령, 3인방, 근로기준법, 고용상 어쩌고 저쩌고법, 퇴직급여법 빼놓고 다른 법령에서는 실업자도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종이 갑니다. 쭉쭉쭉쭉 가고요. 사용자란요. 사업주, 사업 경험 담당자, 근로자 쭉 나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사장이지라고 해서 또 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근로기준법에 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 그래서 사업주 플러스 임원까지다. 그래서 사업 경험 담당자 임원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 갑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란 사업주를 의미한다. 그러면 그럴듯하죠. 땡! 사업주 플러스 임원까지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에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떡공장에 다니는데 떡판을 엎을 때마다 10,000원씩 감봉한다. 그래서 감봉한다 이런 근로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계약에서는 이렇게 감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감봉 이런 거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근로자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계약서는 무효다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전체 무효가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다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 1타 2피 두 문제입니다. 불법 계약 자체도 이렇게 근로조건이 정한 근로계약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또 그렇게 했더라도 전체 근로계약 무효가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다라고 해서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근로조건의 명시갑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수령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휴급 휴가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만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아닌 게 나오거든요. 아닌 거는 휴게 장소입니다.
휴게 장소. 그래서 기출문제 답 외우는 게 더 빠릅니다. 근로조건의 명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휴게 장소. 여기서만 쉬십시오. 이건 안 되죠. 딱 봐도 쉬는 시간에는 여기서만 쉬세요. 이건 안 되잖아요. 자유롭게 쉬어야죠. 휴게 장소는 아니다. 이거 하나 외우는 게 더 빠릅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 휴게 장소는 서면으로 명시가 되지 않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더 깔끔하게 볼게요. 휴게 장소는 서면 명시의 의미가 아니다.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휴게 장소.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는 게 더 빠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여기도 시험에 나옵니다.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짧은 나오죠. 단시간 근로자 아주 쉽죠. 넘어가고요. 여기 나오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체결하지 예정하는 체결을 못한다. 그래서 위약금 물어주고 손해배상액 하는 거 이거 불법이다. 시험에는 할 수 있다 나옵니다. 정답은 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전차금 상계 금지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입니다. 전차금이 뭐예요? 전차금 차금. 미리 꾼 돈이에요. 미리 꾼 돈. 상계, 퉁치는 겁니다. 용어가 쉽죠? 사장님, 저 이번 달 100만 원만 꺼주세요. 꺼줬단 말이에요. 너 저번에 나한테 100만 원 꺼갔지? 내 월급에서 100만 원 깎아줄게? 이렇게 퉁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꾼 돈은 꾼 돈이고 월급은 제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차금 상계 금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해고 등의 제한입니다. 해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 그 정당한 사유란 뭐예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쭉쭉 나오고 여기서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통과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하시다 해고할 수 있다. 이게 답이겠죠. 다만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노력을 하여야 한다. 양도, 인수, 합병. 그래서 양도, 인수, 합병도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들 해고하기 뭐하면 인수합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수합병해갖고 해고하려고요. 인수합병하면 해고할 수 있으니까요. 긴박한 경영 상태니까요. 그래서 양도, 인수합병도 긴박한 사항으로 본다. 라고 보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해고를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이게 답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시험 문제는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보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하는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 쭉쭉 나오는데 이런 건 그냥 볼 거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1개월 동안 각호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에 해고하려는 날에 30일 전까지 며칠 전까지요?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냥 10% 정도 10% 해고할 때는 10% 이상 해고할 때는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99명일 때는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일 때는 10%, 또 1000명 이상일 때는 100명 이상, 1000명, 100명, 999, 10%, 99, 10. 대충 어림 잡아도 10%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일일이 외울 것 없이요. 10%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추가로 보게 되면요.
해고를 할 수 있는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대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여기는 뭐예요? 50일 전에요.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즉 정리해고를 합니다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리해고 대상이 해고를 할 겁니다라고 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몇 명 해고합니다.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전 협의입니다. 그냥 협의만 하면 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까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어야 하면 뭐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왠지 찰지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되지만 동의를 얻는 건 아닙니다.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협의만 하면 된다. 통보하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동의를 얻는다는 아니다. 근데 이제 몇 명을 자르냐? 10% 이상 자를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아까는 뭐예요? 이 10%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50일 전까지 협의하여야 한다고요. 10% 이상을 자를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3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아닙니다. 신고입니다. 동의 아닙니다. 허가 아닙니다. 신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의 예고입니다. 30일 전에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 예고 수당은요, 통상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 예고에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사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용한 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자, 수습적인 또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이런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월급 근로자로서인데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자, 계절적 업무에 7개월 이상 근무하면 뭐예요? 해고 예고를 해야겠죠. 다음 중 해고 예고에 적용 예외가 아닌 것은,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 것은 하면 계절적 업무에 7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자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7개월이면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일용 근로자로서 그래서 요 2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자, 사용증명서 갑니다. 사용증명서 쭉 보게 되면요. 증명서를 첨가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증명서에는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사용증명서를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는 거를 떼달라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 백석대에서 몇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떼주는 겁니다. 근데 전체 평점은 몇 점이고 이런 교수 평가는 몇 점이고 이런 것까지 다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 몇 년 동안 근무했냐, 그래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내로 한다. 퇴직 후 3년 이상이면 또 안 떼준다 이겁니다. 라고 보고요.
계약 서류에 보존갑니다. 보존 기간은 3년간 보존한다. 그래서 3년 뒤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3년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라고 보고요. 뭐 쭉쭉 넘어갑니다. 임금 및 휴가입니다. 평균 임금, 이건 여러분들 우리 기억날 겁니다. 직업 정보하고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기억날 겁니다. 통상 임금은 월급이고요. 평균 임금은 월급 플러스 부가급이다. 이를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그 기간을 총 일수로 나눈다. 월수가 아니라 일수다라고 해서 직업정보 시간에 안내를 해드렸죠.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쭉쭉 넘기고요. 임금 지불 4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금 통화 지불, 돈으로 지불해라. 전액 지불해라. 직접 불의 원칙, 직접 줘라.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불의 원칙, 정기적으로 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 전액, 직접 정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임금 지불의 4대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액 지불이라고 하면 정액 지불은 아니다. 정기 지불이다. 그래서 정액 지불은 아니다. 이거 하나 외우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임금 지불의 4대 원칙, 이거 외우는 것보다 정액 지불은 아니다.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 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그 직상수급인에 대해서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한다. 이게 답입니다. 연대. 고대가 아니라 연대 책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청, 도급 A, B, C입니다. A가 B에게 하청을 줬고요. B가 C에게 하청을 줬습니다. 근데 월급을 안 주네요, C가. 그러면 B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A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둘 다 책임이다. 이걸 연대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C가 월급을 못 받으면 B에게 책임이 있다. A에게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시험 문제 장난질 할 수 있죠? 웃기지 마라. 연대 책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시 지급입니다. 비상시 월급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뭐 월급을 주는 건데요. 출산을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이상 귀양, 고향에 가는 경우에는 비상시 월급을 이제 가불이겠지, 가불. 월급을 줄 수 있다. 가불해서 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이상입니다. 시험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뭐 3일 이상이 나옵니다. 3일 이상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이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겠고요. 가불할 경우는요. 이미 근로를 제공한 돈이 있죠. 만약에 15일 동안 일했다. 그러면 15일치를 주는 거지. 향후 받을 돈까지 주면 안 됩니다.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집에 갔다가 안 오면 안 되니까. 이미 그러니까 지급한 노동의 대가를 비상시 지급으로 보는 거지 향후 줄 돈까지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이미 제공한 근로 일한 만큼 주는 겁니다. 향후 제공할 근로는 아닙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다라고 보고요.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100분의 70 이상입니다. 사용자 귀책입니다. 사장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직장을 휴업할 경우에는 100분의 70입니다.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 평균 임금입니다. 통상 임금이 아니라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다. 휴업. 사용자가 휴업을 할 경우에는요. 임금 채권 우선 변제입니다. 임금 채권 우선 변제가 되는 건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회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부도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변제할 사항은 근로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 재해보상금, 이건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이다.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이게 답입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 근로시간과 휴식.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을 제하고입니다. 시험 문제는 휴게시간을 포함하고라고 나옵니다. 포함하고가 아니라 제하고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탄력적 근로제, 선택적 근로제입니다. 탄력적 근로제는 쉽게 설명하면요, 직장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야간 10시까지 야간에 근무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2시 출근, 이렇게 탄력적으로 근로하는 건 탄력적 근로제라고 하고요. 선택적 근로제는요, 주간할 것인지 오전 근무할 것인지 야간할 것인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간호사직이죠. 근데 선택적 근로제나 탄력적 근로제나 야간 근무가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갑니다. 선택적 근로제, 탄력적 근로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즉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할 수가 없다. 탄력적 근로제, 선택적 근로제, 18세 미만 근로자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의 제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 보면 될 것 같고요. 휴게 갑니다. 휴게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연장 근로 사용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무 쭉 나오는데요. 야간 근로 시간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야간 근로는 몇 시입니까? 라고 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야간 근로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의한다. 15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적용 제외 갑니다. 적용 제외, 휴게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쭉 나오는데요. 토지의 경작, 대간, 식물의 재배, 예를 들면 토지 경작, 상추 주다가 점심시간에 물 안 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럴 때는 휴게 시간에 적용 제외가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양식, 축산, 그렇죠. 여물 주다가, 나 밥 먹을 시간에 여물 안 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예외가 있다 이거죠. 또는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감시 단속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인데, 경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얼쩡얼쩡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일로 와보세요. 딱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사할 타임이 점심시간이네요. 점심시간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시 또는 단식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휴게 적용 예외가 된다. 또 사법경찰, 그렇죠. 아니면 간첩 잡는 사람들, 경찰, 수사관들, 범인들 막 쫓아가다가, 점심시간이네? 쫓아가는 거 스톱.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시, 단속, 또 경찰, 수사, 토지, 경쟁은 휴게시간 적용 예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소년입니다. 최저 연령 취직 인허증입니다. 13세 이상, 15세 이상의 미만인 자의 사용 시 취직 인허증은 13세 취직 인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즉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취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중학교에 재직인 18세 미만인 자도 포함을 한다. 예술 공연인 경우에는 13세 미만 취직 인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13세 미만. 그래서 TV 보면 7살, 8살짜리가 트로트 가수 나오지 않습니까? 트로트 신동.
돈 받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술인 공연일 때는 13세 미만도 가능하고 예술인이 아닐 때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는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취직 인허증 13세 이상 15세 미만, 예술인은 13세 미만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여기 나오네요.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또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등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쭉 나오는데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및 임금 청구, 여기서 시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에 대리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은 우리가 볼 때 미성년자니까요. 부모님이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보호자가. 근데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대신 계약할 수 없다. 본인이 계약해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 시험 문제는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리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임금입니다. 연소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연소자는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죠. 보호자가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연소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생리휴가, 육아갑니다. 생리휴가. 생리휴가가 어디 있냐?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뒤에 나오는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남녀평등 하니까 왠지 여자가 들어가니까 생리휴가는 남녀평등이겠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진행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생리휴가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일일을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줘야 한다. 유급 수유 시간 체크하시고요. 재해보상합니다. 재해보상은 다친 거죠. 산업재해. 재해보상은 무조건 나오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그래서 휴업보상일 때, 재해보상의 휴업보상일 때는 100분의 60이고요. 앞에 나왔죠. 사용자가 휴업을 할 때는 100분의 70이다. 그래서 재해보상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휴업보상할 때는요. 유족보상입니다. 유족은요, 평균임금의 1001분을 유족보상으로 사망했죠.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보상이 1001분이다. 왜 1001분이에요? 1000일. 천국 갔으니까 1001분을 준다. 그래서 천국 갔으니까 1001분. 시험에는 365일, 500일 이렇게 나옵니다. 1001분이다. 왜? 천국 갔으니까 라고 보고요. 장례비는요, 무슨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1분을 장의비로 지급한다. 평균임금의 91분은 장의비. 유족보상은 1001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권은 무조건 3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3년, 청구권 3년이다.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업 10명 이하는 취업규칙을 안 써도 됩니다.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변경 시에는 똑같다 허가사항이 아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취업규칙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똑같다 허가사항이 변경 시는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똑같이 해도 돼요.
근데 근로자가 불리해요. 취업규칙이 변경할 때. 불리하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시 갑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쭉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의 변경에 관한해서 해당 사업 또는 작업장에 근로하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듣는 겁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불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을 드려야 하고 불리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 대한 감금의 제재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감액을 할 때요. 일의 금액이 평균 임금의 1분의 2분의 평균 임금의 1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임금의 반 이상을 감액할 수 없다 이겁니다. 총액이 1 임금 지급의 임금의 총액의 10분의 1 임금의 총액의 10분의 1 1일분의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액은 평균 임금이에요. 1일의 2분의 1 또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숫자가 시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5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가장 방대한 양입니다. 방대한 내용들 제가 포인트 해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기출에서 공부하는 게 더 빠릅니다. 기출 풀어보다 보면 다시 한번 예를 드릴게요. 문항이 길어요. 그래서 법 보면요. 아주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허당에 허당. 풀어볼게요. 근로기준법상의 개념 정의와 틀린 것은 먼저 답을 체크를 하는 게 빠릅니다. 읽지도 마세요. 꼭 답가리가 풀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이거 헛발질이에요. 쓸데없는 공부입니다. 답 체크하세요. 답 체크하면 답이 1번이네. 1번 체크하고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급료 나왔네. 급료, 기타. 급료는 아니라겠어요. 우리 교수님이 1번 답 나왔죠. 항상 1번이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죠. 급료는 아니다. 앞에 이론서 설명드렸죠. 다음 나왔잖아요. 항상 1번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읽을 필요가 없죠. 버리면 돼요. 2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갑니다. 근로자란 사용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직장을 다니는 근로죠. 취업을 목적으로 의사가 있는 사람, 즉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 취업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포함 안 된다. 답 3번이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만 잡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얘 외우고 또 노트에 적고 정리하고 30분 외우느라고 30분 한 문제 갖고 1시간 동안 실험하고 이거 1시간 동안 헛발질한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만 딱딱 집으면요. 공부하기 법이 제일 쉬워요. 근로기준법에 임금 체멸 수 있는 건 몇 년이냐? 3년. 3자 나오면 답이죠. 3년. 끝. 얼마나 쉬워. 1년은 뭘까? 2년은 뭘까? 이거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공부 되게 쉽다니까요. 여기도 봤잖아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근로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이야. 손해배상은 이거 쓰면 이 자체가 불법이니까 필요 없다. 나머지 볼 거 없죠. 근데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 제가 잔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명으로 할 명시사항 적어놓고 1. 임금의 구성 방법 2. 임금의 계산 방법 3. 취업정 이거 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다 헛발질이에요. 얘를 외워야죠. 손해배상은 사항이 아니다. 끝. 넘어가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공부 재밌게 하십시오. 여기 하나 더 가까이 보이는 김에요. 왜 제가 강조하냐면요.
법규는 특히요, 사실을 문제 푸는 게 더 빨라요. 문제풀로 포인트 잡는 게 시간 절약입니다. 사법고시처럼 법령을 자꾸 볼까봐 사실 이런 법령을 제가 포인트만 잡아드렸는데도 자꾸 이 이론서에 머무를까봐 지금 높아지면서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이론서 빨리 건너뛰고요. 문제풀이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로기준법의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는 계절적 업무의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다. 6개월을 초과해서 기간을 정하냐는 해고 예고를 해야죠. 6개월을 초과하는 거. 7개월은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6개월 넘으면 해야지. 쉽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가면요.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여기 나오죠? 뭐 2개월. 맨날 이것만 나와요. 계절적 업무. 그래서 해고 예고 나오면 계절적 나오면 답이구나.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면 아주 쉽습니다. 자,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